안녕하십니까, 최창희 선생입니다. 이제 2021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이제 2020년 수능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말 길었습니다. 그죠? 수능도 중간에 한번 밀리기도 하고, 초유의 사태인데, 예전에 그 경주 지진 났을 때 한번 밀린 건 뭐 불가피한 자연재해 때문에 일주일이 급하게 밀리게 돼서 그때도 혼란스러웠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혼란스럽게 수능을 치는 건 제가 아는 역사상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앞으로 또 이런 대혼란이 또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안 될 텐데. 어쨌든, 이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혹시나 수능을 본 학생이라면 정말 고생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수능을 볼 예비 고2 학생들이 거의 예비 고3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예비 고3 학생들은 이런 사태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잘 반면교사 삼아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 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보는 고3 친구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출력을 해서 이렇게 혼자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하고 봤던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지금 수능은 이제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할까?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수능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하는 게 좋을까? 여러자리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문제들부터 좀 설명을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곁들여서 내년에 바뀌게 될 수능 시험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까지 같이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작은 따로, 그 다음에 문법도 따로, 문학과 독서도 따로따로 해서 모두 4개의 영상으로 지금 제공이 될 텐데 아마 앞에 화작이나 문법보다는, 화작이나 문법보다는 이제 언어로 바뀌었죠. 화작이나 언어보다는 뒤에 문학이나 독서는 분량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길더라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수능은 초반에 얘기가 많았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쉬울 거다. 올해 수능은 정말 쉬울 거다라고 했고, 실제로 수능 전날, 수능 아침에 평가원에서 발표하기로는 작년보다 쉬운 수준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제가 그날 이제 당일날 오전에 이제 이 시험지를 뽑아들고 열심히 이제 풀어봤겠죠. 저도 이제 열심히 풀어봤는데 지금 이 시험지는 홀수형 기준입니다. 혹시나 지금 짝수형을 들고 있는 친구들은 홀수형으로 다시 좀 출력을 해서 다시 좀 출력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홀수형 기준으로 이제 이 시험지를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풀어봤지 않겠습니까? 올해로 이제 강의 경력이 14년 차이고 이제 몇 달 뒤면 몇 달이 아니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달 뒤면 이제 15년 차가 되는데 14년 동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게 풀었던 수능 시험 중에서 가장 쉬웠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쉬운 축에 속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역시 이 코로나 전국에 좀 문제를 좀 쉽게 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새삼 또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정도면 등급컷이 작년에 이제 91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90 한 2, 3 정도는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낮에 뉴스만 하더라도 예년보다는 쉬울 것 같다고 이제 분석 기사들이 많이 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 저녁에 완전히 판이 뒤집혔죠. 그죠? 실제로 지금 현재 예상 등급컷은 EBS 기준으로 87입니다. 87이면 작년 6월, 9월, 그러니까 올해 6월, 9월, 올해 6월, 9월보다도 어려웠고 작년 수능보다도 어려웠다고 지금 평가를 받는데 제가 보기엔 절대 이 문제가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BIS 비율 규제 같은 킬러 지문도 없고 사실은 막 킬러다 일 정도로 아주 어려웠던 지문도 없고요.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 중간중간에 암초 같은 문제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난이도를 조절하려면.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시험인가 생각해보면 그만큼 올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고3 친구들이 공부하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또 다시금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었으면 이렇게 쉬운 시험에 긴장을 하고 어렵게 문제를 풀고 오답률이 높았을까. 그런 걱정들이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지금 예비 고3 학생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쨌든 어떤 환경에서도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푸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걸 알려주는 시험이었고 이 시험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어렵냐. 고전시가도 3인곡이면 이미 이렇게 알려져 있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소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치고는 뭐 서영은의 뭐 사막을 건너는 법 이런 것들은 좀 낯설긴 하겠지만 그렇게 내용이 어려우냐면 그렇게 또 내용이 어려운 지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은 어쨌든 난이도의 문제보다는 상황 환경이 지금 그 컷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혹시나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내년에 이제 고3이 올라가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어쨌든 이 문제를 차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먼저 화작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두 개가 나뉘죠.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지금 오늘 제 영상 잘 보시면서 화법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해설만 할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풀면 좀 시간도 단축하고 문제도 좀 충분히 풀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을 같이 곁들여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항상 이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까지 수능 시험 한 번도 예외 없이 최근 3년간은 계속 이 자리에 여기는 1번부터 여기는 이 3번 자리에 발표문이나 연설문 등이 왔어요. 발표문이나 연설문 등이 왔어요. 올해 지금 수능도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학생의 발표문이 들어와 있죠. 그죠? 고구려 벽화에 대한, 고운 벽화에 대한 발표문과 연설문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 1번부터 3번까지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으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먼저 문제부터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내년에 바뀌게 될 수능 시험에서 우리가 관건은 뭐냐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애들이 대부분 대다수일 텐데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같으면 화작문을 다 맞고 문학을 다 맞고 독서에서 어려운 지문 한두 지문을 날리자. 그러니까 중하위권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어려운 독서 지문 하나를 날리는 게 가장 유효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바뀌게 될 수능은 좀 바뀝니다. 채점 기준이. 제가 이제 요 앞선 영상, 이제 아마 여기 상단에 아마 뜰 텐데 요 앞선 영상에서 제가 채점 기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문학과 독서를 무조건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면 화법과 작문의 시간 단축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단축을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포인트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한번 답해 보세요. 시간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지문을 읽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은 모의고사 풀면 몇 분 정도 걸리나요? 보통 4, 50분이면 풉니다. 물론 이제 그보다 빨리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한 고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내로 문제를 푸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물어봅니다. 아니 1시간 내로 문제를 푼다니요. 도대체 얼마나 빨리 읽으시길래? 빨리 읽지 않아요. 중요한 거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학은 제가 지금 가르친 지가 이미 16년입니다. 학원 강사만. 이미 대다수의 작품들은 머릿속에 들어있겠죠. 이게 지금 영상 보면서 너무 재수없다고 끄지 마. 그래가지고 차라리 하단에 좋아요 눌러줘. 어쨌든 여기서 내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작품을 알고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3인곡 한 10,000번은 가르쳤을 거예요. 과장 조금 못하면. 그러면 3인곡 같은 건 읽었을까요? 당연히 안 읽었겠죠. 최고운전, 사막을 건너는 법, 다 EBS 교재 반영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 반영 지문을 이제 수업을 하려면 저는 어쨌든 전문을 읽거나 혹은 전문에 준하는 내용들을 읽어보고 수업을 전달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 작품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특별하게 많이 읽지 않아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화법과 작문은 달라요. 여기는 지문을 안 읽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문학보다 화작이 시간이 더 걸려요. 대신에 나는 어떻게 푸냐? 지금부터 내가 이제 푸는 거 알려줄게. 1번부터 3번까지 지문을 그대로 읽고 1번을 풀면,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풀듯이 안녕하세요. 이번 탐구 과제는 우리 문화재 깊이 보기인데요. 어쩌고 읽었어. 그래 1번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서 풀겠지. 그리고 2번에 자료 1, 2, 3을 보라 그러면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자료 1번이 어디 있을까? 자료 2번이 어디 있을까? 자료 3번이 이게 맞을까?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고. 그럼 생각해봐. 여기는 이 지문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벌써 이미 2번 이상을 읽었잖아.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자,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가장 단축하게 좋은 방법은 지문을 읽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읽지 않는 건 지문을 읽지 않는 건 뭐 그렇다고 치는데 지문을 읽을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시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뭐죠? 지문을 되도록이면 읽기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한 가지만 딱 기억합니다. 한 가지만. 이렇게 화법작문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건 효율성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지문 읽기의 횟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지문 읽기의 횟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두 번 읽을 거 한 번 읽고 세 번 읽고 두 번 읽으면 그만큼 시간이 줄겠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문제를 문제 차례대로 풀면 안 돼요. 여기서 1번을 풀게 되면 2번 문제를 할 때 무조건 내용을 확인해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일단 발표나 연설문이 나오면 문제부터 확인한다. 자, 이때 문제부터 확인할 때는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거냐면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순서 바꿈을 위해서 문제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순서 바꿈을 위해서 문제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를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순서를 바꾼다는 말이 1번은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야. 지금 여기 1번 문제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거기다 써보세요. 말하기 방식이라고. 말하기 방식 문제고요. 2번은 말하기 내용 문제예요. 말하기 내용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은 들은 후에 듣기 후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문제 중에서 어느 게 문제를 풀 때 좀 더 유효하냐? 지문을 읽으면서 내용 문제를 먼저 풀어야, 그래야 지문을 여러 번 읽지 않게 됩니다.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읽다가 중간에 기억의 자료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기억을 묻고 있는 2-1번으로 가서 자료 1번과 연결해서 맞는지 그 주변 읽으면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읽으면서 2번 문제를 같이 동시에 푸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지문 읽기를 하면서 문제를 동시에 푸는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데, 이때 동시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1번의 말하기 방식이 아니라 말하기 내용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부터 동시에 해결하는 겁니다. 즉 순서를 다시 잡으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 안녕하세요. 이번 탐구 과제는 우리 문화재 깊이 보기인데요. 어쩌고저쩌고 읽다가 중간에 기억의 자료 제시라고 나왔다. 지금 여러분이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갈게. 자, 자료 제시라고 나와서 여기가 돌방무덤의 내부입니다. 고분벽화는 이곳에 천장과 벽에 그려져 있어요. 2-1번 봐. 고구려 돌방무덤 내부에 벽화가 그려져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억의 자료 1번을 활용하였다. 맞는 말이지. 그러면 1번을 지우는 거야.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읽으면서 해결하는 거야. 자, 2번. 그럼 고구려, 그러니까 2번 가기 전에 이제 두 번째 문단 읽어야지. 그럼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무엇을 그렸을까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네, 다양한 답변이 있네요. 3세기 중반부터 5세기 초에 밥 먹는 모습, 사냥하는 모습 등 무덤 주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주로 그렸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이 주인과 종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인을 종에 비해 크게 그린 건데요. 이렇게 주가 되는 것은 크게, 나머지는 작게 그리는 것을 주대종소법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분 벽화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여, 자, 그러면 2번 가볼게. 무덤 주인의 권위를 고분 벽화에 담아내기 위해 보여주었음을 니은에서 자료 2번을 제시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그의 풍요로운 삶이 사후세계에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냈습니다는 두 번째 마지막 문장 보고 3번 가보시면 사후세계에 대한 염원이 고분 벽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니은의 자료 2번을 이용하였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지문 읽으면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거다. 다만 3번. 잘 들어봐. 그러면 이제 문제는 1번이 남게 돼. 그럼 그 1번을 해결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그 1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볼게. 그러면 지문 여기서 문제를 동시에 이렇게 해결을 하려면 해결을 하는데 1번 문제를 어쨌든 빨리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지문 읽을 때, 지문 읽기를 할 때, 요거 할 때 미리 표시해 두는 겁니다. 자, 뭘 표시해 두냐? 절대 핵심 내용, 핵심 문장, 핵심 단어에다 밑줄 치는 거 아니야. 화법과 장문의 내용 문제는 어차피 지문 읽으면서 해결할 거기 때문에 거기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 읽기에다 표시를 하는데 어디다 표시하냐? 1번 문제가 나올 만한 선택지에 표시해야 돼. 1번 문제 선지로 다뤄질 만한 내용.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괄호 쳐져 있는 건 거다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무슨 청중의 대답을 듣고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이런 데다 미리 밑줄을 치는 겁니다. 두 번째, 물음표, 느낌표, 따옴표 등 독특한 내용의 독특한 어떤 기호들이 나오면 거기도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거기다 표시를 해두는 거야. 자, 세 번째,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하면 그 제시된 자료야. 그 자료에
출처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데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책 이름이나 혹은 사람 이름 등이 등장하면 거기다가 표시해 두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게 빨라져. 자, 그러면 미음 마지막 비유 중간에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처럼 뭐뭐듯이는 나중에 찾으려 그러면 정말 어렵거든. 이런 데다 미리 표시해 두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미리 표시해 둔다는 말이 어떤 느낌이냐면 잘 봐. 내가 아까 2번 문제를 풀었지 동시에 그때 나는 어디다 표시해 뒀냐면 실제로 내가 표시해 뒀어. 이렇게 문제 풀 때. 세 번째 줄에 본 적이 있나요? 밑줄 치고 물음표 동그라미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다음 밑줄 한번 꺼볼래?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갈게.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무엇을 그렸을까요? 밑줄 치고 물음표에 동그라미 치고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그다음 밑줄 한번 꺼볼래? 됐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섯 줄 내려면 주대 종소법에다가 밑줄 한번 꺼볼래? 됐지? 자, 이런 데다가 표시를 해둔다고. 자, 그러면 잘 봐. 자, 아까 2번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읽으면서 2번 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뭐 세 번째 문단 넘어서 5세기 중반, 6세기 초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와. 연꽃 무늬가 주로 등장합니다. 이때는 불교가 확산되는 시기로 무덤 주인이 이상세계에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연꽃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전반의 일부 고문에는 연꽃 위에 도교 사상과 관련된 신선을 그렸는데요. 자료 제시. 이것은 불교와 도교 사상이 공존하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편에다가 끊어봐. 한편 앞에서 끊어봐. 그러면 여기는 이 자료는 한편 앞까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종교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2번에 5번은 맞는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 무덤 주인을 지켜준다고 여긴 대상을 고분별하게 담아내었다. 이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뒤에 보시면 이 시기 대다수의 고분별화에는 도교 영향으로 청룡백화 같은 사신을 주로 그렸대. 사신의 무덤 주인을 수호해 준다고 여겼기 때문이래. 사신 그림이 나왔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선 신선 그림이 나왔으니까 사신 그림이 아니지. 한편 뒤잖아. 내용이 전환됐다고. 한편의 역할은 내용이 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번 문제를 갔더니 아까 표시를 어디다 해뒀죠? 물음표나 청중의 대답을 듣고 물음표 청중의 반응을 듣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예요. 질문을 통해 청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2번 문제는 읽으면서 동시에 풀고 1번 문제는 나올 만한 거에다 표시를 해두니까 금방 찾잖아. 그러면 지문을 2번 이상 안 읽어도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화작은 이렇게 순서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2번 읽을 걸 한 번 만에 읽도록 2번 읽을 걸 딱 한 번 만에 읽을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갈게요. 그럼 1, 2, 3번은 이렇게 푸는 거야. 단 3번 문제는 거기다가 이제 3번 문제 위에다 한번 써볼게. 이 3번 문제는 듣기 후 활동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 듣기 활동은 뭘 보고 푸는 거냐? 지문과 보기가 있어. 자, 거기다 써볼까? 지문과 보기가 있어. 그럼 뭐가 중요한 건데? 보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를 풀 때는 보기 보고 푸는 거야. 지문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발표 후에 질의응답에 발표자가 어떤 대답을 했어. 그러면 이 대답에 알맞은 뭘 찾는다? 질문을 찾는 거지. 그러면 이 발표자의 대답에서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해. 그것은 고구려 이후에도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고구려 이후에다가 괄호 치시고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밑줄 꺼봐. 그럼 이건 결국 뭐게? 고구려 이후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 이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 고구려 사람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었다. 고구려 이후의 사람에게도 이런 의미가 있었다. 그럼 이걸 지문으로 바꾸면 고구려 이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하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기 보고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자, 그럼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5번, 6번, 7번입니다. 4번, 5번, 6번, 7번. 자, 4번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금 내가 문제부터 먼저 보고 있다는 거 알겠어? 자,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냥 너무 순진하게 지문부터 보면 안 돼. 4번부터 7번까지는 화법 지문 하나. 이게 주로 대화나 토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 토의, 토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화법에다가 플러스 꼭 여기다가 장문, 이걸 가지고 쓴 장문이 콜라보레이션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화법과 장문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문 매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가에는 화법, 나에는 작문.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을 동시에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이건 내년에도 바뀌게 되는 문제 유형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지문이 길어요. 얘를 다 읽고 난 다음에 4번 문제를 풀라 그러면 무조건 지문을 여러 번 보게 돼 있어. 자,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화법과 작문은 뭐 하는 게 좋다? 되도록이면 여러 번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여러 번 보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땡큐다. 이해가 됐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마찬가지야. 1번. 문제부터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문제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데, 이때 문제는 뭐부터 확인하냐면,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가가 필요한지, 나가 필요한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자, 4번 문제 보세요. 기역부터 미음까지는 뭐가 필요하죠? 예. 기역부터 미음까지니까 가가 필요한 거지, 그지? 자, 5번 문제 갑니다. 5번 문제, 그러니까 그 위에 써봐. 4번 문제 위에 가라고 쓰고 5번 문제도 학생 일이 가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가가 필요한 거죠. 그죠? 자, 6번은 학생이가 가를 바탕으로 세운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이건 뭐, 잘 생각해봐. 가를 바탕으로 세우긴 했으나 나에 반영됐냐 안 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뭘 보고 푸는 거지? 그렇지. 얘는 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6번 문제 위에다 나라고 써볼게. 나가 중요해. 자, 7번 문제야. 7번 문제는 당연히 나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가가 필요한 것과 나가 필요한 것 이렇게 나뉘는 거야. 그래서 4번, 5번은 가. 지금 여기서 4번과 5번은 가. 6번과 7번은 난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 얘들아, 지금 수능 준비하는 우리 고2 친구들아 잘 들어봐. 이게 반드시 이렇게 2대2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2대2가 아니라 1대3이나 한 문제 몰빵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화작을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은 꼭 언제적 화작을 풀어보길 내가 권유하고 있냐면 재작년이죠. 2019학년도 수능. 진짜 어려웠어, 그 수능. 그 2019학년도 수능이 1컷이 84거든. 진짜 어려워. 그 중에 4번, 5번, 6번, 7번. 내가 보기엔 4번, 5번, 6번, 7번 조합 문제의 역대급 문제라고 생각해. 왜? 그거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 거기서 시간을 뺏기면 뒤에는 만유형 문제를 못 풀어. 지금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요 자리에 N수생 친구들이 있다면 N수생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 4번, 5번, 6번, 7번이 진짜 최악이야. 그 문제 꼭 한번 풀어봐. 그 문제 내가 답부터 알려주면 그거는 가나 중에 한 지문의 몰빵 구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지문은 읽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읽는 순간 이미 망쳤다고. 시간을 써버렸을 테니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는 가와 나를 이렇게 분리해야 돼. 반드시 2대2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지문은 그냥 매우 단순한 2대2 구조로 나왔어. 자, 그러면 두 번째 2번. 이제 그러면 뭐 하냐? 가부터 읽는 겁니다. 가부터 읽게 하는 거예요. 자, 읽으면서 마찬가지야. 이 중에 나오는 문제를 마찬가지로 동시에 해결하는데 자, 이때 이제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 문제 푸는 센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동시에 푼다고 해서 이게 4번, 5번을 둘 다 가지고 막 들다 덤빌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얘도 항상 뭐가 문제냐면 내용 문제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져. 그러면 4번, 5번 중에서 너 같으면 몇 번부터 먼저 풀겠니? 선생님 같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글 전반에 밑줄 꺼져 있으니까 읽으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요거 따라서 문제 읽어서 4번 문제 해결할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나봐. 지문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시작할 때 안 읽을 수 있으면 안 읽는 게 좋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게? 오케이.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으니까 기역의 바로 앞부분, 뒷부분, 니은의 바로 앞부분, 뒷부분, 디귿의 바로 앞부분, 뒷부분을 제외하고 중간중간에 껴있는 것들은 난 다 날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억해 봐봐. 시사성이 있으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도 고민해 볼 만한 현안을 다루기로 했었지. 자, 이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난번에 비평문에 다룰 현안에 대해 각자 찾아보기로 했잖아. 의견 나눠볼까에 대한 대답이므로 상대가 언급한 내용을 구체화해 확인하고 있다. 그냥 앞내용만 읽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는 읽어야 돼. 앞뒤는. 그래서 1번 지우고. 자, 맞아.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독서 실태 개선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교재에서 다룬 적이 있어서 내용이 겹치지 않을까? 상대의 제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맞죠? 그죠? 반대 견해.
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읽은 신문기사 중에 학생 1번으로 가서 얼마 전에 읽은 신문기사 중에 장소의 획일화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거든. 그건 어때? 장소 획일화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줄래? 상대방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거 맞죠? 응, 장소가 본 모습을 잃고 다른 장소와 유사하게 변해가는 것을 말해. 그렇구나. 우리 학교 근처에 있던 골목길도 다른 지역과 비슷한 땡땡거리로 변해버렸잖아. 우리 추억이 깃든 장소인데 이것도 장소의 획일 아닐까? 이건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중간에 건너뛰어. 쫙 건너뛰라고. 건너뛰어. 괜찮아. 건너뛰어. 두려워하지 마. 화법은 쉬워. 안 그럼 나중에 읽어보면 돼. 넘어가. 그래서 미음 바로 앞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장소의 획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으로 비평문 쓰기를 해보자. 그럼 장소의 획일화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더 생각해 볼까? 이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받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으로 던진 거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풀고 난 다음에 5번 문제를 봤더니 학생 1번만 따서 읽으래. 그래, 학생 1번만 따서 읽으면 되지. 학생 1번 해봐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이 다야. 그럼 6번이 다니까 각각 만나고 매칭해가지고 문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매칭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 뭐 했냐면 논의된 사항을 환기한 게 맞으니까 가가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신문기사 중에 어떤 게 있었다 했으니까 여기서 교재에 실린 비평문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이건 참고자료 제시한 적 없으니까 나는 틀렸고 대신 매체에서 찾은 현안, 뭐 신문기사 중에 찾은 거니까 두 번째 질문으로 다가 성립이 돼서 가다가 맞아. 그러면 가다가 맞고 나가 아닌 순간 사실은 정답은 2번에서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선지 볼 때 잘 보면 쉬워요. 첫 번째 거 질문이 가에 대한 거고 두 번째에 대한 것이 다에 대한 거였으니까 중간에 나는 빠져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아니면 끝까지 확인해 보면 되지. 상관없어요. 그렇게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떼서 읽어라. 떼서 읽어라.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할까? 그럼 문제 동시에 해결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되겠니? 마지막으로 나 읽고 읽기 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나 읽으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지.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한다? 나는 보통 여기는 이 나가 장문글인데 여기는 이 장문글은 다 읽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문단씩 끊어 읽으면서 한두 문단씩 끊어 읽기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도움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첫 문단, 둘째 문단 끊어가지고 여기 6번 문제에 1문단, 2문단을 보면 정답은 2번이야. 왜? 2문단에 봤더니 거기에 에드워드 렐프라는 사람의 전문가가 등장하는데 이 전문가는 현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장소의 획일화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였거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아니라 3번이구나. 미안. 예,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첫 문단부터 활동 1의 첫 문단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문제 해결하면 돼요. 한두 문단씩 끊어서. 그래서 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인 거야. 자, 7번 문제. 다음은 학생의 모든 활동한 내이다. 이에 따라 나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ABC를 평가라고 했는데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시 한두 문단씩 끊어 읽으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자, 정답은 3번이야.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획일화된 장소의 식상을 느낀 사람들이 장소의 선택권을 요구했다 그랬는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이겠네요. 네 번째 문단이겠네. 자, 네 번째 문단에 세 번째 줄 끝에 어딜 가나 비슷한 장소의 실증을 느낀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찾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도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장소의 선택권을 요구한 게 아니라 획일화된 장소의 식상을 느낀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을 찾지 않게 되는 문제점에 대한 소개죠. 그래서 선택권을 요구한 적이 없으니까 7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대충 요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알겠지, 그지? 중요한 건 어차피 문제 풀어서 답은 다 맞춰봤을 거니까 중요한 건 요 흐름대로 문제를 풀어야 어쨌든 차례대로 문제를 푼다. 그리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자, 그런데 8번부터 10번까지는 장문 문제인데 얘는 방법 없어요. 자, 얘는 방법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뒤에 문제부터 확인할 필요 없어. 어차피 문제는 차례대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제부터 먼저 확인하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풀이한다. 8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순서대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푸는데 다만 얘는 뭐에 유의하셔야 되냐면 문제 유형에
유의해야 한다. 자, 여기서 문제 유형에 유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각 문제의 생김새에 따라서 물어보고자 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물어보고자 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져요. 자, 그럼 8번 문제 한번 가볼까? 자, 8번 문제는 나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이야. 그러면 요거 한두 문단씩 끊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8번 문제의 정답이 1번인 이유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첫 문단에 있어서 개념화, 게임화란 게임적 사고나 게임 기법과 같은 요소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키는 것이다라고 여기서 개념 정의를 했는데, 자, 문제는 1번에 개념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조한 적은 없습니다. 개념은 정의되어 있지만 개념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8번 문제 정답은 1번이야. 그래서 얘는 여기서 문제 유형을 주의한다고 할 때 보통 여기는 이 8번 문제는 여기서 글쓰기 전략과 관련된 문제를 항상 물어봐. 그러니까 글쓰기 전략을 물어보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임해 주셔야 되냐면 한두 문단씩 끊어서 본문을 한두 문단씩 끊어 읽기 하면서 확인하시면 돼. 끊어 읽기 하시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9번 문제로 가서, 자, 9번 문제는 자료 활용이네. 그래서 여기는 이 자료 활용은 자료를 어떻게 지금 분석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자, 요거는, 잠깐만, 요렇게 좀 더 내릴까? 요렇게 내릴게. 자, 그래서 9번 문제는, 자료 활용 문제는 자료가 글과 도표가 나온다. 글과 도표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글 자료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문제점 아니면 해결책 둘 중에 하나다, 보통은. 그래서 문제점이나 해결책과 관련되다 밑줄을 조금 그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표는 수치가 변화하는 것과 수치를 비교하는 것으로 조금 나누어서 체크를 달리한다. 변화하는 건 당연히 증가하냐 감소하냐 정도를 따져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치가 비교되어 있는 건 가장 수치가 큰 것에다가 표시한다. 물론 종류에 따라서는 가장 작은 거에 표시할 때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수치가 가장 큰 것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기억 니은을 보면 기억은 밑줄 꺼볼게. 마지막에 가상의 나무 심기에 더욱 몰입하게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밑줄.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참여자는 성취감과 같은 보상을 바탕으로 과제에 더 집중하게 된다. 거다. 밑줄. 그래서 요런 거가 지금 신문기사와 전문가 인터뷰로 나왔던 얘기고, 이게 결국에는 게임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논리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디귿은 학습 동기 체크하시고 학업 성취도 체크해 두는 거야. 수치가 큰 거에다 체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놓고 문제 보시면 쉬워져. 이해됐어? 얘들아, 지금 여기 정답이 5번인 이유는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성취감이 커진다가 아니라 성취감을 보상으로 과제에 더 집중할 수 있다였어. 나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해가 됐어? 니은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래서 얘가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성취감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높다야. 이해됐죠? 게임화를 쓰게 되면 둘 다 높아진다야. 그래서 9번 문제 정답은 5번이야. 진짜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10번 문제는 고쳐쓰기인데, 이거는 고쳐쓰는 방안 생각해보면 되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위에 있는 네모 박스 1번에 자신의 쓴 글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보자의 세 번째 줄에다 밑줄 한번 꺼볼게.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같은 모둠의 친구를 다그치며 쉬는 소리를 해버렸다. 거다 밑줄. 이게 포인트죠. 즉 너무 게임화를 추가하다 보면 친구들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가 정답일 테니까 10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어. 여기 고쳐쓰기 문제는 이게 전형적인 방법은 아니고 보통 고쳐쓴 것 봐서 어떻게 고쳐 썼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준대. 일단 여기서는 그냥 여기는 이 보기에 나왔던 내용으로 어떻게 고쳤을 거니 하고 내용만 찾으라는 거니까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 이 고쳐쓰기 문제 푸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어. 비판하기 뭐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런 문제 유형들은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문제를 풀면서 뭐 어쨌든 중간중간에 모의고사가 있을 테니까요. 그때 문제 풀면서 이 고쳐 쓰기는 어떻게 푸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비판하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지는 제가 이제 다음번 이제 해설 강의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릴 기회가 생기면 그때 제가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느낌으로 푸는지는 알겠죠, 그죠?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여기서부터 요 순서대로 문제를 풀 때 최대한 지문을 여러 번 읽지 않는 방향으로 잡아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화법과 작문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그럼 잠시 뒤에 문법에 대한 해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만약 문법이 나는 필요 없다는 친구들은 뒤로 넘어가셔도 좋은데 되도록이면 한번 보세요. 어쨌든 다 풀었던 문제일 테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